몸이 순환이 안 되니까 항상 얼굴이 지쳐있고 피곤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어깨나 목덜미에 근육이 굳어지면 눈이 쉽게 주름이겠는데 얼굴이 이렇게 월급게 되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레드페이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여자든 남자든 그래 목 어깨 치료하면 얼굴이 살색으로 돌아오거든요. 실제로. 건망통증 정원 하나만 치료 잘해도 여자 환자들은 많이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앉아 있는 생활 습관 때문에 어깨나 목이 많이 아파 많이 와요. 특히 일자목도 앉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3kg 무게, 머리 무게가 3kg라는데 가느다란 목 근육이 버티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주 일어나서 좀 운동을 하고 어떤 운동이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이 되게 웨이트 트레이닝 말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춤이라도 추고 가라. 발을 지면에 딛고 할 수 있는 운동, 축구, 뭐 배구, 야구, 테니스 할 줄 아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춤이라도 추러 가세요. 아니, 토요일 하루라도 반바지 입고 각도를 달려라. 온몸 신내가 날 정도로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땀이 빠져야 혈액순환도 되고 피로가 풀리니까. 어깨를 좀 하고 그다음에 무릎으로 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능적인 지식은 있다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니까. 박사님, 저 하기 전에 앞에 트레이너분 손 저린 그게 이 상완신경총이 사각근에도 걸리지만은 이제 소흉근에서도 걸리잖아요. 소흉근은 따로도 안 풀어줘도 두 가지죠. 사각근 증후군이면 이 팔을 내리고 있을 때 이제 지지지지 하죠. 소흉근이면 팔을 올릴 때 저리기 때문에 팔을 내리고 있어야 되고 사각근이면 팔을 내리면 아프니까 이러고 오죠. 병원에 올 때. 뭐 엑스레이 찍으면도 몸은 멀쩡한데 팔이 저려가지고 이게 이제 사각근은 팔을 내리면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이제 사각근이 원인이라 해가지고 사각근만 타겟으로 풀고 소흉근이 원인이라 소흉근만 타겟으로 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다 풀어야 돼요. 이게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 했을 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사각근이 원인인지 소흉근이 원인인지는 다시 또 감별 진단을 한 다음에 해봐야 되는 문제죠. 이거 턱이네. 턱관절 또한 이렇게 보면 사각근과 중쇄유들근이라고 되는데 중쇄유들근과 사각근이 앞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걸 앞쪽으로 끌고 나오기 때문에 턱이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저작 동작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마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각근과 중쇄유들근 목 뒤쪽 근육과 해리고 있는 것을 템포랄리스 마찰이 같이 다 풀어나갈 때 크게 공격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놓고 조이스 글라이딩을 하는 것은 미온적인 치료밖에 안 되죠.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청관증 또한 마찬가지 것이죠. 뼈가 무슨 잘못 시켰어요. 부르병이 생기니까 쉬어진 것도 아닌데 이게 가만히 서 있는 거라면 이쪽에 요바이는 당기고 있는 거예요. 당기고 앞쪽으로 장애원이 끌고 나가니까 척돌이가 이렇게 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시 이렇게 돌게 되고 이래야지. 그래서 이 스콜리시스 환자 또한 몸을 만지고 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타겟은 요바이건 척길에서 앞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장애원을 이게 됩니다. 그 허리를 치료해야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치료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근육이 당기고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좀 주고 힘을 줘가지고 상체를 이렇게 당기는 이런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쪽 근육을 풀어버림으로 인해서 상체는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아까 이야기 넘어가 버린 것 중에 자, 선생님, 우리 물리조사들이 요통의 원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요통은 아까 말했던 그 5가지밖에 없어요. 그 5가지의 요통을 일으키는 그 주 원인은 로도시스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로도시스 증가되면 자, 흔들리지 않는 진실 한 가지 그 책에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진실 하나, 요통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진실 하나는 요통의 90%는 로도시스 때문입니다. 10%가 스웨백이에요. 로도시스가 되니까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 압력을 못 견디고 이 디스크가 후 외측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앞쪽에는 전동인대가 2분의 1을 덮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허리를 뒤로 제낀다 하더라도 디스크가 앞쪽으로 이동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막혀 있으니까. 압력이 증가될수록 밀려 나오는데 이쪽이 이 공간으로 열련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추간공이 닫혀 있었다면 인간에게는 추간판 탈출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자체에서 녹아버렸겠죠. 밀려 나오지 않고. 찌부러들었든지. 그래, 신은 왜 옆에 추간공을 열었을까? 인간을 만들 때. 이걸 열지 않았다면 사람은 디스크로 고생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산책을 하는 중에. 근데 이걸 열지 않으면 이 신경을 빼낼 공간이 없는 거야. 인간을 제조함에 있어서. 신경이 나와서 다리로 가져야 몸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에 구멍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 열린 구멍으로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요통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골반의 정렬 때문에 앵클의 탈루스의 인버전 때문이다. 인버전, 토가 인터널 로테이션 되기 때문이다. 펠비스 안테리 tilting 때문이다. 누테이션 되기 때문이다. 서브 하이포 되기 때문이다.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두개골에 하고 안 맞아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내 척수의 흐름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우리 이야기하고. 그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로도시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도시스가 되니까 펠비스가 안테리 tilting 되는 것이고 힙이 회전을 일으키는 것이고 탈로스가 내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도시스 되니까 척수의 흐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어쩌면 두개골의 변화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요통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진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요. 90%는 로도시스고요. 10%는 스웨이백입니다. 스웨이백이 심해가지고 다리가 저리고 이런 환자는 많지는 않아요. 할머니들 보면. 그러면 허리가 뒤로 오면 올수록 척추의 압력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척추가 앞쪽으로 로도시스 되면 될수록 압력이 증가되니까 디스크가 나오는 거야. 할머니들 이렇게 오는 할머니들이 일정 로도시스잖아요. 일정하지. 이런 엉덩이 힘이 빠지고 배가 주름이 잡혀있는 대부분 배가 나와야 되는데 로도시스에다 엉덩이를 뒤로 튕겨서 이게 90%인데 이런 사람들 나이들이 많이 없어요. 요거 뚝뚝 뻗어있고 그래 그러죠. 여자들도 이런 사람들 있어요. 할머니는 10%에 해당하는 허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90%는 배가 앞으로 나오죠. 그래가 여기가 푹 들어가 버려요. 여기가 푹 들어가잖아요. 협착지 않는데 들어가면 양쪽에 척추일이 묵묵하게 있잖아. 하면 모니터 가면 그 뒤에 척추뼈 안으로 탁 박혀 들어가는 사람들 싹 다 내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다 협착증이거든요. 지금 안 아프더라도 나중에 아플 거니까 병원에 가면 수술하면 수술하지 말고 누워 있을 때 3개월에 맞아주죠. 그렇죠. 대부분은 이게 안으로 콕 들어가는 이렇게 로도시스 되는 분인데 이게 요통을 일으킵니다.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엑스레이상에 로도시스가 과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로도시스라고 보고 가는 겁니다. 로도시스가 왔기 때문에 요통이 온 것이니까 로도시스를 유발하는 원인은 작용과 뒤쪽 요강인 것 때문입니다.
그 두 개가 붙기 때문에 척추의 압력이 가리니까 요통이 오는 거잖아요. 뭐 흔들릴 게 뭐 있습니까? 자, 허리가 요통 환자 오면, 자, 발 저리세요. 뭐, 발이나 다리나, 엉덩이나 혹시 다리 저리는 게 있습니까? 없다 하면, 이유 뭐 있습니까? 비특이성 요통이지. 누우세요. 쉬합시다. 요만히 그런 거, 엎드리는 거, 척추 다리, 댄스 바사라다 스트레칭하고, 또 엎드리는 것도 척추도 풀고, 교정하고, 끝내고, 딱 해야 돼요. 15, 20분. 자, 오늘 방사통이 왔다. 치료하면 벨 달아나요? 똑같아요. 지금 방사통이 없는 것은 그 장요근과 척추일근의 경직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척추의 압력 또한 심하지 않고 디스크를 밀어낼 정도는 아닌 것이고, 방사통이 심한 거는 그 두 개의 근육이 뗀뗀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밀고 나오는 거예요. 다리 방사통이 심한 거는 이게 두 근육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치료 방식은 똑같잖아요. 뭐 흔들릴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덧붙여서 골반 교정이나 다리 얼라이먼트나 척추 교정이나 같이 가미시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교정만으로는 안 된다. 골반에 변이만으로는 안 된다. 다리 길이 맞추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부활이 근육을 푸는 데 가는 겁니다. 부활이. 저도 교정하는 걸 딱 한 번 하고 말잖아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네. 방사통이랑 연관통이랑 구분하는 따로 방법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 환자 다리가 저리세요라고 해서 다리가 저리다고 했을 때, 허리 움직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럴 때는 다리 방사통, 다리의 근육에 의한 연관통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치료를 똑같이 두 개 다 해줘도 됩니다. 다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잖아. 우리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상가잖아. 임상가이기 때문에 이 다리가 땡기다든지 저리다라고 하는 걸 없애면 주면 되는 건데, 이 부위만 해서 풀든지 여기를 같이 해서 풀든지 여기랑 같이 다 해가지고 풀든지 간에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자, 우리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논문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 임상가들이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어렵게, 너무 정확하게 접근 안 해도 충분하다. 그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환자의 반응이죠. 환자 반응은. 염통이 흔들리지 않는 진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연구 결과로 이미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네, 됐고. 무릎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임상 강의를 처음 해봤어요. 제자들한테 말하다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임상 강의 50명한테 있는데. 학생들한테 하는 수업은 내만 하는 거 학생들 모르니까. 나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임상가들은 내 이야기를 임상가들 알고 있잖아. 아씨, 무섭더라고. 그래서 책을 썼다고 해가 도회장이 연락이 왔는데.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했는데 갔어. 보수교육 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 이런 건지도 몰랐고. 그냥 가서 뭐 시험을 떼고 그냥 건강강좌 하듯이 하고 오면 될 줄 알고 대충 가가지고 그런데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번 가다가 항상 긴장을 좀 해야 되고 하는 걸 그때 절실히 느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다 모든 게 근육이라는데 아니 구조적으로 트레이닝제를 어떻게 그게 근육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대체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는 뭘 치료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물어 버렸어. 나도 승리 나와버려가지고. 그럼 근육 문제가 아니면 그건 무슨 문제야? 그럼 무릎 역으로 왜 치료하고 있고, 오십견 왜 치료하고 있는데, 협착증 왜 치료하고 있고, 치료도 되지 않는데, 구조적인 문제인데. 척추가 닳아버리고 협착이 돼가지고, 디스크 튀어나와버리고, 대기성 관절염이 내가 연골 다 닳아버리니 그것을 치료도 안 되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를 쌤은 뭘 치료하고 있냐고 지금. 근육 뭉친 거 마사지 하는 거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은 결과일 뿐이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유발 원인은 바로 근육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는 잘 설명을 못 했어요, 사실. 그 충격적인 질문을 받고 계속 고민을 해봤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원장님이 의사 선생님 두 분이나 와 계시는데, 자, 협착증은 도수치료를 통해 치료하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도수치료를 하기 이전에도 교정원이라는 곳에서, 할법원이라는 곳에서 많이 사실 치료를 해냈습니다. 물론 의사들은 많이 불신을 했었고,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고 경고를 하긴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쪽에서 사실 허주 치료를 해내고 살아갔었죠. 수술이 아니라. 근데 도수치료 전문가들이, 물리치료사들이 이제 실제로 치료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실비보험 제도라는 것 때문에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도수치료가 어쩌면 지금 전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실비보험 회사에서 MRI나 수술에 지급되는 금액보다 도수치료 지급되는 돈이 더 많아져 버리는 이 상황에 도수치료를 어쩌면 압력을 가하고 도수치료 못 받게 하려고 제재를 하고 있죠.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문재인 케어에서 도수치료를 국가보험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보험회사들이 들고 나섰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마이너스라면은 실비보험을 없애면 되죠. 도수치 빼든지. 그죠? 도수치료비를 병원에 주더라도 자기들 돈이 남으니까 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언니 하지 마라. 우리 국가에 돈 줄게. 라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길게 날뛰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대통령이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남는 좀 잘 갔어. 이런 시츄에이션인 거죠. 아무튼, 실비보험 제도 때문에 도수치료 전문가들인 물리치료사가 현장에 투입이 되고 치료를 이제 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도수치료로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도수치료를 100% 치료했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의 수술 없이. 근데 관절염을 생각해보면 애매합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닳아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이걸 손을 치료해 재생을 시킨다. 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수치료를 통해 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한다면 저는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닳아버린 연골을 재생시킨다는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깨에 발생된 석회를 도수치료를 통해 없앤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석회가 있던 연골이 닳아있건 관절 얼라이먼트를 맞춰주게 되면 그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인간의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생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추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스크는 제 위치로 갑니다. 가는 걸 제가 봤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 MRI 검진 결과를 통해 가지고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메니스크스 마찬가지고 아티클 카트라도 마찬가지고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재생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연골 크게 똑같아야 되는데 성인이 되면서 성장해야 하는데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재생이 안 되는 것이지 그쪽에 가 있는 비정상적인 압력만 빼준다면 연골도 어쩌면 재생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깨에 칼슘이 있더라도 환자가 일상생활에 남은 문제가 없다면 그 칼슘 빼내야 되나요? 자, 연골이 닳았다 하더라도 치료를 통해 가지고 붓기가 다 빠지고 이 사람이 일상생활에 남은 문제가 없는데 쪼그리 앉고 양반다리 다 하는데 그 연골 재생시켜야 되는 말입니다. 오히려 레이저로 또는 수술을 통해 가지고 충격파로 스케를 깨뜨리는데 불구하고 어깨가 안 돌아가는 거 오히려 디스크를 정확하게 걸러내고 새 인공 디스크 넣는데 불구하고 환자의 작동이 사라지지 않는 거 인공 연골을 넣어가지고 이 설관절 대치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환자가 무릎도 제대로 못 구부리고 잠깐 무릎이 계속 아파 평생을 고생하는 거 그게 더 실패한 치료 아닌가? 그게 오히려 더
안 그렇습니까? 연골이 말끔하게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구부리지도 못하고 그게 제대로 된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디스크를 말끔히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방사통이 사라지지 않고 잔통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칼슘을 절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팔도 못 들고 이랬는데 그 수술, 성공적인 수술을 할 수 없듯이 반대로 석회가 깨있다 하더라도 팔 움직임이 나오는 문제가 없다니 땡 아니야? 땡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치료하는 제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허리에 발생하는 그 6가지 정도 진단명은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이고 엑스레이에서 같은 배나를 보고 병명이 만들어진 게 쉽습니다. 어깨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걸 뭐라 했냐면 이 다음에 파텔라 말라시아 맞나요? 콘도로 말라시아 연골 열화증입니다. 설계골 연골 열화증. 설계골 밑에 있는 연골이 말랑말랑해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단명이 이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메니스크 스티어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죠? 대기성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진행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각각 개개인의 질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 각각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PFPS가 나타나는 이유가 안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죠? 협착증 디스크가 발생 원인을 알면 치료를 해낼 수 있겠습니다. 다 근육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고 오늘 또 하겠습니다. 이게 파트너 체킹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대기성 관절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릎 환자들이 오다리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다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힙이 어떤 사람이 인터널 로테이션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된다고 티비아가 인터널 된다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된다고 이게 합의가 안 돼 있어요. 합의가. 근데 딱 보십시오. 저도 내가 이걸 대학 교수할 때도 보는 거지. 교수할 때도 체기연체가 다 뒤졌어요. 탈루스가 인버전 되고 이게 바깥으로 돌고 안쪽으로 돈다고요. 안쪽으로 도니까 일루에서 와서 골반 앞쪽으로 끌고 들어오고 로도시스가 되고 칼포시스 되고 소라시스비카는 로도시스 되고. 근데 만약 안 맞는 것 같아. 딱 이거 보면 무릎을 딱 썼을 때 바깥으로 이렇게 이봐라 고관절을 외회전시키잖아요. 외회전을 시키면 다리 벌어진다고. 그러면 티비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티비아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클로즈팩 상태니까 가만히 있는데 얘가 외전으로 보니까 티비아는 상대적으로 피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외전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힙을 안쪽으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 무릎이 펴져 버리는 거야. 힙을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면 힙이 펴지고 힙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단서를 찾은 거예요. 모든 환자들이 대기성 관절염 환자들이 오다리를 하고 있다라는 데서 그러면 이렇게 힙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이 힘들이 뭐냐라는 겁니다. 힘들이 일요소와서부터 가잖아요. 일요소와서 작용이 뭐예요? 플렉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죠. 그죠? 플렉션, 익스터널. 근데 클로즈팩 상태에 되면 요추를 앞쪽으로 끌고 나온 힘의 방향이 원입을 향해 가버리기 때문에 요추를 앞쪽으로 끌고 나와버리는 로드시스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작용원 때문에. 그 다음에 외회전 시키는 엉덩이에 무슨 근육 있죠? 피리포미스. 그 다음에 소흉근, 또 중둔근 이런 것들은 같이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구부러져 있잖아요. 햄스트링 짧아져 있죠. 그래서 사토리우스가 이렇게 당기니까 외회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부러져 있으니까 칼프 머슬도 뒤쪽에서 이제 올라오다가 피머에 트로칸트에 뭡니까 붙어 있으니까 이게 구부러져 있는 거냐. 이게 뒤쪽 잠깐이 근육이 짧아진 상태에서 당겨버리면 무릎을 뒤쪽으로 끌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땡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스트레니에서 때문에. 자, 이게 뭡니다. 그래서 봐보시오. 힙이
익스트라 로테이션 되고 로더시스 되는 거잖아요. 요추가. 이거 요추가 로더시스 되잖아요. 일류 쏘서 당기니까. 이 상태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류 쏘서 로더시스 되면 척추 기립근 요방으로 같이 굳으니까 같이 풀고 익스트라 로테이션 풀면 피부를 풀면 인트로 돌아오겠죠. 다리를 스트레칭해가 햄스트링과 하프무스를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무릎에 있는 스웰링 상태가 빠지기 시작하게 되고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피머와 티비아가 이 딱 관절면이 딱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얘가 외진다는 겁니다. 이 티비아 인트로테이션이라고. 이 상태에서 계속 압박력이 가해지니까 안쪽에 있는 연골이 씹히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 두 개의 힘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탁탁탁 압력이 와준다면 압력이 제로잖아요. 압력이 발생하지 않고 마찰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고 댕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틀어진 상태로 이 티비아가 안쪽으로 이 상태에서 자꾸 때리니까 연골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구조를 바꿔가지고 이래 된 걸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힘으로 탁 쳐낸다고 이게 들어가냐 말이냐? 안 들어가지. 이게 외전되고 티비아 안으로 돌아오고 구부러져 있고 일려서 당기고 요쪽 앞으로 와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게 돌아오게 되고 구부러져 있고 오다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디로 해야 될지 이제 감이 오죠. 이쪽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연골을 혹시 살려먹기라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골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가게 하는 이 근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연골에 가해지는 마찰 개수는 얼마인지 아세요? 0.0 마찰력은 0입니다. 0. 관절 연골은 얼음보다 더 미끄러워요. 마찰력이 0인데 어떻게 다르냐 말이야. 그죠? 마찰력이 0인데 마찰력이 있어야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해야 탱이 되는데 마찰력이 없어. 연골 자체가 파리가 연골이 앉는 순간 미끄러질 정도로 미끄럽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놈의 연골이 왜 달았겠냐 말이야. 왜? 피머와 티비아의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상태에서 자꾸 압력이 왔다 갔다 구부리다 폈다 이러니까 여기서 마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아버린 연골에 영양제를 주사를 주는 현대의학이나 트랙션 해가 빼주는 우리 물리치료나 전기치료를 하고 초음파를 열을 넣어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식이나 죽어가는 연골을 살리기 위한 한계가 있다. 이거 손 대지 말고 여기 손 대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맞춰진다는 것이죠. 이때 환자는 통증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PFPS는 그전에 보듯이 파트너 트래킹이라고 해요. 이건 뭐라고 팔주라고 하나? 설경으로 팔주인데 우리가 무릎을 피면은 구부릴 때 이면은 피면 이 올라가는데 이게 외측이잖아요. 피부라고 외측 상방으로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홈이 있어가지고 트로폴리아 그룹을 따라 홈을 따라 설경을 왔다 갔다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얘가 외측으로 과도하게 튕겨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앉아서 일하는데 똑똑똑똑 소리가 난다든지 바로 높이 놓고 이걸 밀어보면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 소리가 난다는 자체가 마찰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잖아.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런 무릎 툭툭 싹 다 없애야 됩니다. 몸에서 나는 소리는 마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손상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이 또 기능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통증을 없애야 됩니다. 일순간 이렇게 한 번 하고 많은 소리는 아니죠. 그건 정복이 되는 의미니까
탈곡음이 아니고 전곡음이니까 나도 뭐 이런 그라인딩 사운드라든지 스냅핑 사운드라든지 이런 포핑 사이언 이런 것들은 무조건 없애라. 그거 안 걸리면 맞지. 그러면 왜 설계물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이 질환을 설계 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파텔라 페모랄 페인 신드롬. 이게 무릎 통증의 시발점이에요. 그럼 이 질환이 왜 생기냐면은 바깥에 흐르는 외척 관근과 안쪽으로 흐르는 내척 관근의 언밸런스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외척으로 올라가겠어요? 네? 외척 관건. 외척 관근이 강하게 타이트하게 타이트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설계물을 외척 상방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치료 타겟은 뭐예요? 맥콘넬처럼 또는 저기 대전대 김선재 교수님처럼 대표경을 감아가지고 설계물 외척을 안 가게 안쪽 딱 땡겨 다 붙여놓으면 설계물 외척을 안 가나요? 장난치 또는 전공을 쳐야지. 피부 밑에 있는 설계물이 고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움직이지. 근육 따라 움직이는 거냐, 뼈는. 이 타우토이밴드가 발생하는 외척 관근을 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대부분 다 붙여난다 한달 밀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치료 타겟은 여기가 아니에요. 얘가 튕겨 올라간 얘 잘못이 없어. 얘를 튕겨 올라가게 하는 외척 관근을 문제인 것이지. 그런데 외척 관근을 푸는 거야. 그 외척 관근을 풀고 그 다음에 TB라가 무릎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딱 이렇게 스크롤 모션을 탁 이렇게 유발한 다음에 플렉션으로 넘어갈 때 1차적으로 어떤 근육이 작동하냐면 뒤쪽에 포폴리티스 머슬이 작동을 해요. 얘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돼. 이걸 니의 언락킹 머슬이라고 언락킹 머슬. 어디서 하냐면 외척 피부로 헤드 위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안쪽을 중앙을 가로질러가 내측으로 올라. 여기 뭐 블룩하게 올라가 있어. 무릎 아픈다는데 만지면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이 부위를 먼저 타이 풀고 외척 관근 풀고 일려사스 풀고 비비포미스 요 방향은 척추에 뺐다. 교정하고 골반 교정할 수 있으면 골반 하시고 무릎 교정할 수 있는 사람도 하시고 저는 못하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앵클 스프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뭐 이야기하고 시작 계속 합시다. 바깥에 있는 안테리어 탈로피블라 리가멘트가 삐는 것이지만 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얘 왜 삐겠어? 왜? 발목이 탁 접질린 건데 왜 접질리겠냐 말이야. 자, 티비알스 안테리어 뒤쪽에 티비알스 포스테리어 이렇게 이 근육이 양쪽에서 당겨버리니까 발은 이렇게 인버전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인버전 상태에서 착지를 하니까 당연히 삐끗하지. 유출하는 인버전 되어 있는 데서 착지를 하면 발목이 삐를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얘는 발목 자체가 인버전 되어 있는 거야. 티비알스 안테리어와 티비알스 포스테리어의 타이트해 해가지고 이 상태로 맨날